정숙하던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젯밤 국밥집에서 여자를 밀치며 욕설을 퍼붓던 대령. 하지만 단상 위에 선 여인은 바로 그의 직속 상관, 투스타 장군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지수 소장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갈랐다. 송기철 대령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아줌마 아무데나 끼어들다 뼈도 못 추린다. 감히 송대령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원주의 한 낡은 국밥집, 술에 잔뜩 취한 대령이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을 거칠게 밀치며 폭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육군 본부 대회의실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엄청난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숨막히는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흥미진진한 사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트, 찬바람이 부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찌개 전문점은 밤이 깊었음에도 북적이는 인파로 열기가 가득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 제1수특 여단 부여단장 윤지수 준장은 구석진 창가 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장군의 상징인 원스타 계급장 대신 낡고 칙칙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걸친 소탈한 모습이었다.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여군 최초 특수부대 최연소 준장 타이틀을 거머쥔 전설적인 인물이 이 허름한 식당에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다. 윤지수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얼큰한 찌개 국물을 한 숟갈 음미하며 험난했던 지난 22년간의 군 생활을 회상했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 후 험악하기로 소문난 특전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선배 교관들의 비웃음 섞인 눈빛은 아직도 생생했다. 여군은 체력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조롱을 짓밟기 위해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들보다 3배 더 뛰고 4배 더 철저히 무장했다. 살얼음이 낀 겨울 내린천을 맨몸으로 도하해 남군들을 제치고 신기록을 갈아치웠던 날, 최악의 기상 악화 속 야간 강하에서 낙하산이 얽히는 아찔한 위기를 겪고도 정확히 목표 지점으로 생환했던 밤.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파병 당시 총알이 빗발치는 갑판 위를 뒹굴며 부상당한 전우를 둘러엎고 구출해냈던 그 피비린내 나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육군 본부의 까다로운 장성 진급 심사를 뚫고 마침내 투스타, 소장 계급장을 단다는 공식 통보가 떨어진 것은 불과 2주 전의 일이었다. 원스타와 투스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막강한 지휘권과 생사력 탈권을 짊어지는 진정한 장군이 되는 것이었다. 새롭게 부임할 자리는 전군을 통틀어 인간 병기들만 모여있다는 최정예 제30수특 여단장이었다.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기 직전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다잡고 초심을 찾기 위해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든 고향 원주로 홀로 훌쩍 떠나온 참이었다.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딸 하은이가 삐뚤빼뚤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떠올라 있었다. 전투복을 입은 엄마의 어깨에 커다란 노란 별을 그려 넣은 사랑스러운 작품이었다. 남편은 5년 전 해외 비밀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테러범의 흉탄에 맞아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 사선을 함께 넘던 전우이자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은 윤지수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다. 아빠 없이 자라는 딸에게 다정한 엄마 역할조차 온전히 해주지 못한다는 자괴감, 국가의 안위와 한 아이의 우주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해야 하는 현실이 오늘따라 유독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식당 카운터 쪽에서 밥상을 엎을 듯한 험악한 고성이 터져나왔다. 윤지수는 본능적으로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술에 떡이 되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중년 남성이 앳된 아르바이트생을 코너로 몰아넣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야, 이 빠진 것들아. 군대에선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이야. 반찬 그릇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게 인간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 놈들이 알아? 윤지수의 예리한 시선이 남성의 야전 상의에 꽂혔다. 반짝이는 무궁화 3개, 육군 대령 계급장과 육군 본부 마크,
그리고 명찰에는 송기철이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연대장이나 고위 참모직을 수행할 고급 장교가 분명했지만 지금 핏대를 세우고 깽판을 치는 꼴은 길거리 뒷골목 양아치보다도 못해 보였다. 잔뜩 겁에 질린 20대 초반의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주문을 헷갈렸습니다. 당장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송기철 대령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실수,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너 같은 빠진 것들이 나중에 군대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요즘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썩어 빠졌어. 급기야 송기철 대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고 찌개 뚝배기 옆에 놓여있던 소주병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요란하게 깨졌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튀고 종업원의 다리 위로 국물이 쏟아졌지만 식당 안에 그 누구도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상대가 군대에서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령이라는 사실이 주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윤지수는 쥐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반평생을 군에 바치며 제복의 무게를 똥만도 못하게 여기는 쓰레기들을 질리도록 목격해왔다. 자신의 계급을 무기 삼아 힘없는 민간인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족속들. 저런 자들이야말로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자부심을 진흙탕에 처박는 암세포였다. 윤지수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암살자의 보법으로 송기철 대령의 등 뒤로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특수전 훈련으로 다져진 완벽한 은밀 기동이었다. 그녀는 핏발선 송기철의 어깨 옆에 서서 서늘할 정도로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그만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송기철 대령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윤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화장기 하나 없는 밋밋한 얼굴에 동네 마실이나 나올 법한 후줄근한 옷차림. 그의 거만한 눈가에는 윤지수가 오지랖 넓은 흔한 아줌마 일로 보일 뿐이었다. 뭐야 이 여자는? 아줌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집에 가서 찌개나 끓여. 여긴 당신 같은 촌부가 나댈 자리가 아니라고. 윤지수의 눈동자에 살기가 감돌았지만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분노를 집어삼켰다. 내일이면 육군 투스타가 되는 몸. 시정잡배와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유지하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시라면 더더욱 품위를 지키셔야죠. 이미 충분히 사과를 받았으니 이쯤에서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지수의 훈계에 송기철 대령의 얼굴은 폭발할 듯 붉게 달아올랐다. 알코올이 뇌를 지배한 상태에서 일개 민간인 아줌마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흠집을 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나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핵심 대령이야. 이 어깨에 무궁화 3개가 우스워? 감히 군 수뇌부 장교한테 민간인 주제에 가르치려 들어?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윤지수의 어깨를 확 밀쳐버렸다. 그러나 윤지수는 고작 반보 정도 밀려났을 뿐 바위처럼 굳건하게 하체 중심을 잡았다.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코어는 미동도 없었다. 윤지수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짐승만도 못한 송기철 대령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경멸의 눈빛이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 송기철 대령님 확실합니까? 윤지수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명찰을 짚으며 묻자 송기철은 흠칫 놀랐다. 군대의 직제와 관등 성명을 정확히 읊어대는 이 여자의 태도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취기는 알량한 경계심마저 삼켜버렸다. 그래, 내가 대한민국 육군 송기철 대령이다. 꼽냐? 헌병대라도 부르게? 민간 경찰은 군인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거 모르지? 윤지수는 구태여 더 입씨름하지 않았다.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벌벌 떠는 아르바이트생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많이 놀랐죠?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걸로 위로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만한 송기철 대령을 향해 차가운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이 순간을 뼛속 깊이 새겨두시죠. 송대령. 윤지수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덜 된 송기철은 콧방귀를 끼며 조롱했다. 하, 이 아줌마가 단체로 돌았나? 내일 어디? 계룡대에서 봐? 아니면 청와대라도 갈까? 자기 농담에 취해 껄껄대는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헛기침을 해댔다. 윤지수는 그 한심한 꼴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섰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밤의 강풍이 달아오른 그녀의 뺨을 때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영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긴 윤지수는 연식이 오래된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내일 오전이 지나면 번쩍이는 성판이 달린 장군 전용 지휘 차량과 전담 운전병이 나오겠지만 오늘 자정까지 그녀는 아직 원스타 통제하에 있었다. 차량의 엔진을 켜고 가만히 눈을 감은 윤지수의 두 손이 스티어링 휠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과 함께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무궁화 세계를 달고 군림하고 있다니. 22년 전 앳된 생도 시절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던 사관학교 임관식의 기억이 떠올랐다.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 여자로서의 평범한 삶을 모두 포기했던 세월들이었다. 그때 띠링하고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다. 춘천에 계신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다. 우리 하은이 밥 두 그릇 뚝딱 비우고 엄마 별 달아주는 그림 그리고 자고 있다. 그 따뜻한 문자에 윤지수의 굳은 얼굴이 봄눈 녹듯 풀리며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룸미러를 보며 맹수처럼 눈빛을 빛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썩어 빠진 계급사회가 아니라 내 딸이 숨쉬고 살아갈 정의로운 세상이다. 저딴 기생충 같은 놈을 군대라는 신성한 조직에 단 하루도 더 둘 수는 없었다. 윤지수는 태블릿을 꺼내 내일 오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릴 전국 지휘관 회의 식순을 재차 확인했다. 식순의 하이라이트는 신임 제30 수특 여단장 진급 및 취임식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투스타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 핵심 부서인 군수참모부 소속 송기철 대령이라면 맨 앞줄에 도열해 있을 것이 뻔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윤지수의 발끝에 힘이 들어갔다. 내일 그 오만한 대령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길거리에서 짓밟으려 했던 하찮은 아줌마가 자신의 숨통을 쥐고 흔들 직속 상관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어떨지.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안가품이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참군인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 성전의 시작이었다. 매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원주의 어둠을 찢고 고속도로를 향해 돌진했다. 22년간 생지옥 같은 특전사에서 피와 땀으로 살아남은 독종 윤지수. 내일 별 두 개를 다는 순간 그녀는 내부의 적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선포할 작정이었다. 군복의 명예를 갉아먹는 모든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육군본부 청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장성급 지휘관들의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송기철 대령은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리며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원주 국밥집에서 들이부은 폭탄주 탓에 골이 깨질 듯 아팠다. 흐릿한 정신 사이로 어젯밤의 파편들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바들바들 떨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쏘아보며 건방지게 설교를 늘어놓던 정체불명의 중년 여자. 송기철은 헛웃음을 치며 불쾌한 기억을 털어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아줌마 따위가 육군본부 대령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법이지.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대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육군본부 군수참모 조달과장 송기철은 대령 계급장을 단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세계의 무궁화는 그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25년간 최전방과 후방을 오가며 헌신한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동기회에 나갈 때마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이미 소장 진급 심사를 통과한 동기가 수두룩했고
한참 후배조차 준장 계급장을 달고 거들먹거렸기 때문이다. 송기철은 이 현실에 깊은 절망과 억울함을 느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라인을 잘못 탔기 때문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수선한 군수참모 사무실로 들어서자 부관이 다급히 다가왔다. 송 대령님, 오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휘관 회의 일정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물론 기억하고 있지. 정확히 무슨 행사였지? 제30 수특 여단장 취임식입니다. 신임 여단장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소장으로 진급하며 부임하는 이례적인 케이스라 육군 본부의 핵심 지휘관들이 전원 집결한답니다. 송기철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30 수특전 여단은 특전사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였다. 장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탐내는 별 2개짜리 노른자위 보직이니만큼 본부의 실세들이 눈도장을 찍으려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도대체 신임 여단장이 누구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윤지수 소장입니다. 아마 소문은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특전사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준장 타이틀을 거머쥐더니 이번에는 최연소 소장 진급이라는 파격적인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송기철은 윤지수라는 이름을 곱씹어보며 콧방귀를 꼈다. 술자리에서 전설적인 여성 저격수 출신 장교가 있다는 무용담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저 언론 플레이용 영웅 만들기라 치부했다. 그는 여성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거친 특수전의 세계에서는 결코 남성 지휘관의 카리스마와 체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구시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전 9시 50분 송기철은 불편한 정복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대회의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넓은 복도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장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깨에 별을 단 장성들조차 삼삼오오 모여 긴장된 얼굴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700석 규모의 메머드급 대회의실 정면에는 웅장한 태극기와 부대기, 그리고 강한 육군을 상징하는 거대한 현판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송기철은 지정된 대령석 맨 뒷줄에 구부정하게 앉았다. 애써 주변 동기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의 시선은 텅 빈 단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면 자신보다 한참 어린 투스타가 저 화려한 조명 아래 설 것이다. 자신을 짓누르는 열등감과 초조함에 송기철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내 군 생활은 결국 이렇게 들러리만 서다 끝나는 것인가? 정각 십시를 알리는 차임벨이 울리자 인사참모부 소속 공보장교가 단상 마이크 앞에 섰다. 지금부터 제30 수특전 여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700명의 군화 발소리가 일사불란하게 대회의실을 울렸다. 송기철 역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구겨진 정복깃을 매만졌다. 별들의 잔치라 불리는 장성 이취임식 특유의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웅장한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었다. 송기철은 펄럭이는 태극기를 응시하며 씁쓸한 상념에 잠겼다. 25년 전 빡빡머리 생도 시절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며 피 끓는 눈물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다. 하지만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는 진급 심사표와 윗선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 군인으로 변해버렸다. 생존이라는 변명 아래 너무 많은 정의와 타협해온 지난 날들이었다. 의식이 마무리되자 사회자의 묵직한 진행이 이어졌다. 이임하시는 제30수특 여단장 이진우 소장님께 조국 수호의 공로를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측면 출입구를 통해 백발이 성성한 노장 이진우 소장이 아쉬운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는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대를 무사히 이끌고 이제 육군 교육사령부로 영전하는 길이었다. 총장 대리로부터 화려한 감사패를 받아든 이진우 소장은 마이크 앞에서 짧게 목을 가다듬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지난 4년간 최강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어 제 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직한 후임자에게 지휘봉을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진우 소장이 퇴장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신임 여단장의 등장이었다. 송기철은 지루함에 몰래 하품을 삼키며
손목시계를 힐끗거렸다. 행사만 끝나면 최고급 장어집에서 점심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어젯밤 술자리에서 벌인 진상짓 때문에 아직도 골이 깨질 듯 아픈데 또 폭탄주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대회의실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아나운스먼트가 송기철의 잡념을 박살냈다. 신임 제30 수특 여단장 윤지수 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전원 차렷. 700명의 장교가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일제히 얼어붙었다. 송기철 역시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측면 출입구를 노려보았다. 무거운 오크나무 문이 열리고 한 인물이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송기철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숨을 멈췄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이는 40대 중후반의 여성 장군이었다. 칼주름이 잡힌 눈부신 정복,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영광스러운 투스타, 그리고 참전 용사 못지않은 빼곡한 약장들. 하지만 송기철의 안구가 튀어나올 만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얼굴이었다. 단호하게 빗어 넘긴 쇼트커트, 날카로운 매의 눈빛. 불과 12시간 전 원주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어디서 식당 아줌마가 끼어드냐며 상을 업고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던 바로 그 여자가 아니던가. 송기철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옆자리에 도열해 있던 헌병대 동기가 파랗게 질린 그의 낯빛을 보고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송대령, 어디 아파? 표정이 왜 그래? 하지만 송기철은 턱이 덜덜 떨려 혀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의 뇌리 속에 끔찍했던 어젯밤의 난동이 생생한 영상처럼 재생되었다. 술병을 깨고 퍼부었던 천박한 욕지거리들, 그녀의 멱살을 잡을 뻔했던 순간, 그리고 식당 문을 나서며 그녀가 서늘한 미소와 함께 던졌던 마지막 경고. 내일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뵙겠군요. 술은 꼭 깨고 오시길 바랍니다, 송대령. 세상에 그녀는 명찰을 보고 이미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오늘 이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볼 것이라는 사실까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끔찍한 진실이 송기철의 숨통을 조여왔다. 윤지수 소장은 거침없는 걸음으로 단상 한가운데 우뚝 섰다. 강철 같은 기립 자세, 한치의 흔들림 없는 시선 처리. 육군의 핵심 브레인 700명을 발 아래 두고도 그녀의 기백은 군단장급 이상으로 맹렬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장내의 모든 장교들이 손날을 세워 칼경례를 붙였다. 윤지수 소장 역시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충성. 스피커를 찢을 듯한 그녀의 맑고 파워풀한 관등 성명이 허공을 갈랐다. 송기철은 거수 경례를 한 채로 서 있었지만 무릎 관절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 장교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군복을 벗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착석 지시가 떨어지자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윤지수 소장은 단상에 놓인 취임사 연설문을 과감하게 옆으로 밀어버렸다.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윤지수 소장의 첫마디는 나지막했지만 단전에서 끌어올린 묵직한 내공이 실려 있었다. 좌중은 순식간에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특수전 사령부의 심장인 제30 여단의 지휘봉을 쥐며 저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이 두 개의 별이 갖는 무게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별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빚어낸 핏빛 신뢰입니다. 송기철의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버렸다. 윤지수 소장의 서늘한 눈동자가 레이더처럼 대령석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송기철은 독사 앞에 던져진 쥐새끼처럼 숨구멍이 틀어막히는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지난 22년의 세월 동안 저는 진흙탕과 화약 냄새 속에서 피를 나누는 전우회와 진짜 군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체득했습니다. 장교의 권위는 어깨에 박힌 쇠조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복을 입은 자의 품격 있는 언행에서 비롯됩니다. 윤지수 소장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의 월급과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모두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을 지키라고 준 계급장을 무기 삼아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알량한 권력에 취해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과연 군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듯 싸늘해졌다. 윤지수 소장의 연설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썩어 빠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피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여러분의 지휘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어떠한 타협이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특권 의식에 찌들어 약자를 짓밟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그 순간 윤지수 소장의 서리빨 같은 시선이 레이저처럼 송기철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송기철은 심장이 솟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다. 영락없이 십자선 한가운데 놓인 관역 신세였다. 장성이나 영관급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법과 도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휘관의 자리에 오를수록 뼈를 깎는 자제력과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민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대회의실의 천장을 뚫을 듯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송기철만은 두 팔이 마비된 듯 무릎 위에 얹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윤지수 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계단을 밟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관례대로라면 내빈석의 장성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식이 종료되어야 했다. 그러나 윤지수 소장의 동선은 달랐다. 그녀는 곧장 대령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 통로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타겟을 포착한 맹수의 발걸음이었다. 700쌍의 눈동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기이한 행보를 쫓았다.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송기철의 귓가에는 오직 사형 선고를 알리는 똑딱거리는 환청만이 들려왔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끝난 것이다. 윤지수 소장의 구두가 마침내 송기철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어깨에 빛나는 투스타와 무궁화 3개. 공식적으로는 단 한 계급 차이였지만 지금 송기철이 느끼는 위압감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컸다. 송기철 대령. 빙판처럼 차가운 윤지수 소장의 호명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헉! 송기철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엉거주춤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예, 소장님. 쇳소리가 섞인 비참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윤지수 소장은 한치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제 저녁 8시경의 일들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으셨겠지요? 예,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송기철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25년 군 생활이 허공으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윤지수 소장은 700명의 장교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하게 팩트를 짚어나갔다. 어젯밤 원주 시내 식당에서 대령은 술에 취해 선량한 식당 종업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사태를 진정시키려던 무고한 시민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죠. 국가의 간성이자 대령 계급을 단 고위 장교가 버젓이 저지른 난동거리였습니다. 순간 거대한 대회의실 안이 충격과 경악으로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다. 동료 장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송기철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털썩. 다리에 힘이 풀린 송기철은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살려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윤지수 소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는 그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환멸이 서려 있었다. 송 대령님이 어깨에 단 무궁화 3개는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국가가 부여한 계급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송기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윤지수 소장이 단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자 대기하고 있던 특무대 수사관 3명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송기철 대령,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을 위협한 폭행 혐의는 물론이고 최근 발생한 방탄복 납품 비리 및 불량 드론 부품 밀반입 혐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송기철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군수 장비 납품 비리라니. 철저히 은폐했던 비밀을 어떻게 안 것인가? 윤지수 소장은 그의 경악 어린 표정을 비웃듯 꿰뚫어 보았다. 조달과장 직위를 악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해외 군수업체와 검은 돈을 주무른 정황. 당신의 부하 장교가 직접 제출한 내부 고발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썩은 고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송기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헌병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낚아채 끌고 나갔다. 숨죽인 수백 명의 장교들 앞을 지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참했다. 윤지수 소장은 흐트러짐 없이 단상 중앙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쥐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는 몇몇 부패한 자들의 탐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것이 곧 안보입니다. 그 대원칙을 제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맴돌던 회의실 맨 뒷자리에서 갓 임관한 젊은 소위 하나가 결연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작은 파동은 곧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로 번져나갔다. 윤지수 소장의 진정한 피해 숙청이 막을 올린 것이다. 송기철 대령의 전격적인 긴급 체포는 육군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취임식 단상 위에서 신임 소장이 직속 대령의 수갑을 채운 사건은 건군 이래 전무후무한 충격파였다. 군 내부 통신망 익명 게시판에는 윤지수 소장의 독단적인 쇼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 요직의 장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송기철이 관리하던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중앙수사단 특별취조실. 송기철 대령은 강도 높은 철야 신문을 받고 있었다. 초반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버텼지만 책상 위로 떨어지는 결정적 증거들 앞에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윤지수 소장이 은밀히 구축해둔 정보망은 소름 끼치도록 정교했다. 송기철이 암호화된 USB에 숨겨둔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특정 방산업체 대표와 나눈 은밀한 텔레그램 대화 기록까지 낱낱이 해독되어 있었다. 검찰 수사관이 두툼한 서류철을 송기철의 얼굴에 들이밀듯 던졌다. 송 대령, 이 차명 계좌의 정체는 뭡니까? 지난 5년 동안 무려 30억 원이 세탁되어 들어왔더군요. 평생 조달과장 월급을 털어도 만질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송기철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수갑을 찬 두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은 책상을 내리치며 몰아붙였다. 조무래기 하나가 덮었을 스케일이 아니란 거 다 압니다. 당신 뒤에 숨어 조종하는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플리바게닝이라도 받고 싶다면 당장 입을 여십시오.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 숨을 헐떡이던 송기철이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다. 블랙스타 방위산업발전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게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예비역 장성들과 방산 재벌들이 모인 건전한 안보 연구 단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최첨단 무기 도입 사업을 쥐고 흔들며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뜯어내고 뒷돈을 나누는 썩어빠진 군산복합 마피아입니다. 수사관의 안면 근육이 일순간 굳어버렸다. 송기철은 자포자기한 듯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제 위로 현역 2스타, 3스타들이 줄줄이 엮여 있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누가 군림합니까? 송기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쥐어짜듯 속삭였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말했다. 김준태 대장입니다. 군부의 그림자 황제라 불리는 전직 육군 참모총장 말입니다. 김준태. 그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군 수뇌부에서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옹성을 쌓으며 포스타에 올랐고 육군 최고 권력의 정점을 찍은 사내. 전역 후 7년이 흘렀음에도 그의 그늘은 막강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안보 특보를 지냈고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막후 고문으로 활동하며 군 인사권마저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국민 앞에서는 조국의 평생을 바친 위대한 노장군으로 칭송받았지만 송기철의 입에서 나온 그는 피비린내 나는 군산 카르텔의 절대 권력자였다. 윤지수 소장은 헌병 수사단장으로부터 송기철의 진술 조서를 직보로 건네받았다. 제3특수전 여단장실, 묵직한 가죽 의자에 파묻힌 윤지수는 핏발 선눈을 지그시 감았다. 김준태. 그 세 글자를 활자로 마주했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놀라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오랫동안 쫓아온 사냥감의 꼬리를 마침내 잡은 기분이었다. 특전사 야전에서 20년 넘게 뒹굴며 그녀는 전우들이 불량 장비 탓에 목숨을 잃는 참상을 수없이 겪었다. 군납비리와 인사청탁이라는 독버섯이 결코 뽑히지 않는 이유를 추적할 때마다 항상 그 악의 축에 김준태라는 거대한 철의 장막이 버티고 있음을 직감했었다. 윤지수 소장은 결의를 다지며 조서를 금고에 넣고 인터폰으로 참모장을 호출했다. 제30 특수전 여단 참모장은 뼈대 굵은 작전통 대령으로 부대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리를 꿰뚫고 있는 듬직한 신복이었다. 참모장님, 김준태 전 총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비역 대장 김준태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에 일순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제 입에 담기조차 조심스럽지만 저녁 후 군산복합체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워낙 뒤처리가 깔끔해 수사기관조차 감히 칼을 빼들지 못하는 성역 아닙니까? 이제 그 철옹성에 금이 갔습니다. 송기철 대령이 결정적인 내부 고발을 터뜨렸거든요. 참모장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여단장님, 이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입니다. 김준태 대장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정관계 최고위층은 물론이고 언론계까지 그의 하수인들이 뻗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장님이 표적이 되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수 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칼을 뽑은 이상 썩은 환부를 베어내야만 했다. 참모장님, 제 어깨에 장군의 별이 얹혀지던 날, 영정 앞에 선배들에게 맹세했습니다. 피 묻은 군복의 명예를 기필코 닦아내겠다고요. 김준태가 하늘을 가리는 거목이라 해도 결코 헌법과 정의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참모장은 윤지수 소장의 서슬퍼런 눈빛을 직시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장수의 투지가 엿보였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결연히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여단장님, 당장 제가 움직일 방향을 하달해 주십시오. 놈의 자금줄 흐름과 은밀한 사적 동선을 추적해야 합니다. 윗선에 보고되는 순간 곧바로 정보가 셀 테니 완벽한 유령처럼 움직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윤지수 소장은 즉각 군 내부에 숨겨진 최고 에이스들을 비밀리에 차출했다. 여단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인 소령, 헌병대 소속의 집념 어린 수사관 대위, 그리고 감사원 출신의 국방부 재무분석관 중령이 밀실에 모였다. 그들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정평이 난 정의 요원들이었다. 제군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지휘 계통을 완전히 벗어난 블랙 오퍼레이션이다. 발각되면 옷을 벗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목숨을 건 작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사이버전 소령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타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준태 예비역 대장이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듯 무거워졌다. 참석자 전원이 그 이름 석자가 지닌 절대적인 권력을 뼛속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헌병 대위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소장님, 이 정도 사안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장관님의 극비 재간은 떨어졌습니까? 그런 건 없다. 완벽한 스모킹건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철저히 우리만의 단독 작전이다. 지금 섣불리 윗선에 보고했다가는 즉각 반격의 표적이 될 뿐이다. 재무분석관 중령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즉각 행동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윤지수 소장은 탁자 위로 작전 지도를 펼쳐 보였다.
김준태의 비밀 아지트는 가평 호명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요새급 별장이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10억대 산장으로 둔갑되어 있지만 군사위성으로 스캔한 열화상 데이터에 따르면 거대한 지하 벙커가 존재한다. 정부 참모가 태블릿 화면의 해상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분석했다. 지하 면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저 밑에 무엇을 묻어둔 걸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있겠지. 방위산업발전위원회가 장장 15년 동안 긁어모은 천문학적 리베이트가 저곳에 잠들어 있을 거다. 실물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다발은 물론 비밀 장부와 정관계, 로비 대상자 명단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헌병 대위가 미간을 찌푸렸다. 저런 요새라면 무장한 사설 용병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장은 철저한 포위망만 구축한다. 김준태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감시해. 별장에 드나드는 개미 한 마리의 신원까지 모조리 파악해라. 완벽한 스케줄이 파악되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한다. 그날부터 3주 동안 윤지수 소장의 특무팀은 김준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김준태는 평일에는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거물들을 만났고 주말 이틀은 반드시 가평 벙커로 숨어들었다. 별장 외곽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경호원 10여 명이 24시간 삼엄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밀회객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군복을 입은 현역 스타 장성들, 글로벌 무기상들, 심지어 유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국회의원들까지 어둠을 틈타 스며들었다. 정보과장이 초조한 얼굴로 윤지수 소장에게 브리핑했다. 타깃의 지하 벙커 구조는 군사시설에 버금갑니다. 외국계 보안업체를 끌어들여 생체 인식 통제 구역을 만들었고 전파 차단 시스템까지 가동 중입니다. 합법적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가는 빈털터리 창고만 보게 될 겁니다. 윤지수 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원칙대로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결제 라인을 타고 반드시 정보가 샌다. 김준태 일당이 디지털 증거를 디가우징하고 금괴를 빼돌리기에는 단 1시간이면 충분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그때 작전 통제실 문이 열리며 참모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여단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김준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방금 전 국회 국방위에서 소장님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발의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송기철 대령을 무단으로 구금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핑계입니다. 심지어 소장님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윤지수 소장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꼬리를 밟힌 늙은 뱀이 독리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김준태가 숨겨둔 정치판의 장기말들을 총동원해 목줄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할 것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턱 밑까지 칼끝이 닿았다는 반증이니까요. 하지만 여단장님, 이대로 감사가 강행되어 직위 해제라도 당하시면 이 모든 수사망이 일거에 붕괴됩니다. 윤지수 소장은 말없이 블라인드를 걷고 창밖을 응시했다. 먹구름이 낀 훈련장 너머 뱀의 둥지가 있는 호명산의 시커먼 실루엣이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다. 저 음습한 요새 안에 수많은 장병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기생충들의 명부가 잠들어 있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준태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야 합니다. 참모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어떤 카드를 꺼내실 작정입니까? 윤지수 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정면 돌파입니다. 내일 아침 최고위층을 건너뛰고 군 검찰단에 전격적인 공식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송기철의 자술서와 열화상 위성 데이터를 모두 넘기겠습니다. 동시에 탐사보도 전문 채널에 엠바고를 걸고 이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겁니다. 거대한 여론의 쓰나미 앞에서는 김준태의 권력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파멸을 각오한 도박입니다. 그들이 자객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내놓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육군 본부를 정화할 유일한 뇌관입니다. 그날 밤 윤지수 소장은 극비리의 용산으로 향해 군 검찰단장을 독대했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깐깐한 투스타인 그는 윤지수가 내민 핵폭탄급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윤 소장, 이건 다이너마이트를 끌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짓이오. 김준태 대장의 이름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군 수뇌부 전체가 잿더미가 될 거요. 그렇기에 더욱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이 부패를 덮는다면 우리 군의 명예는 영영 무너지고 말 겁니다. 검찰총장은 깊은 탄식을 내뱉은 뒤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공식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지수 소장님, 이 도박이 실패로 돌아가면 소장님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윤지수 소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수했다. 제 개인의 영달보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메이저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군납 비리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퇴역 장성들과 현역 고위급들이 연루된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사건, 그리고 방위산업협력회라는 음지의 사조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국방부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김준태의 호화 별장 내부에서도 다급한 밀실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그들 패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 폭로는 윤지수 소장이 치밀하게 준비한 첫 포문에 불과하며 그녀의 손패에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벼랑 끝에 몰린 김준태는 결국 최악의 무리수를 던지기로 결심한다. 윤지수 소장의 심장을 찌를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기로 한 것이다. 오후 3시 50분 춘천시 외곽의 어느 한적한 초등학교 앞. 이하은은 해맑게 웃으며 단짝 친구들과 교문을 빠져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6살 하은이는 또렷하고 총명한 눈망울이 제 어미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였다. 아이의 책가방 깊숙한 곳에는 자랑스럽게 어깨에 별을 단 엄마의 초상화가 고이 접혀 있었다. 평상시라면 다정한 할머니가 교문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50대 사내가 하은이에게 접근했다. 네가 하은이구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삼촌이 급하게 데리러 왔단다. 사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은이는 경계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모르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내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응급실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할머니의 교묘한 합성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위독하셔. 얼른 병원으로 가보자. 어린 하은이는 덜컥 겁이 났고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만 사내가 내민 거친 손을 덥석 잡고 말았다. 찰나의 순간 짙은 선팅을 한 검은색 벤 차량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학교 앞 인도에 멈춰섰다. 남자는 순식간에 하은이를 낚아채듯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하은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뒷자리에 대기하던 건장한 사내가 수면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하은이의 코와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학교 앞 교차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이 끔찍한 납치극을 고스란히 담아냈지만 놈들이 달고 온 대포차 번호판과 푹 눌러쓴 번거지 모자 탓에 범인들의 정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정확히 같은 시각 파주의 제30 특수전여단 지휘통제실 윤지수 소장은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 세부 브리핑 자료를 날카롭게 점검하고 있었다. 정적이 감돌던 집무실에 갑자기 사적인 연락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네, 어머니.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헐떡이는 노인의 비명이 귓가를 때렸다. 지수야, 어떡하니? 우리 하은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담임 선생님은 벌써 학교 지도를 끝냈다고 하는데 집에 오질 않아. 윤지수는 보고서를 넘기던 손을 멈칫했다. 단단히 쥔 스마트폰 케이스가 삐걱거렸다. 어머니, 현재 시각이 어떻게 되죠? 벌써 4시 반이 다 되어가. 위치 추적 시계도 전원이 꺼져 있고. 지수야,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윤지수는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22년 동안 사선을 넘나들며 벼려진 야수의 직감이 뇌리를 강타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게 아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작전이다. 어머니, 즉시 112에 실종 신고부터 하십시오. 저도 헬기를 띄우든 해서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작전 참모를 호출하려는 찰나.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새로운 전화가 걸려왔다. 윤지수는 서늘한 눈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단장 윤지수다. 스피커 너머로 기분 나쁜 파차름과 함께 탁한 노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유롭고도 음산한 어조였다. 윤지수 소장. 나 김준태야.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윤지수의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사리가 맺혔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춰진 것이다. 용건만 하시죠. 아주 예쁘장한 따님을 우리 쪽에서 잠시 보호 중이네. 이제 겨우 6살이라지? 하은이라고 불렀던가? 윤지수는 끓어오르는 호흡을 삼켰다.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휘관의 이성으로 화염 같은 감정을 짓눌렀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얼음 같은 냉철함 뿐이었다. 기기를 쥔 관절이 하얗게 질렸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단단했다. 내 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당신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놓겠다. 김준태는 가소롭다는 듯 낄낄거렸다. 윤 소장, 맹수 흉내는 집어치우게. 내 요구 조건은 명확해. 송기철 대령을 향한 특검 수사를 즉시 철회할 것. 그리고 자네가 쥐고 있는 방산업체 비리 장부 원본을 내 눈앞에서 소각하게. 언론에는 자네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고 정정 보도를 내. 그 다음은? 그 잘난 별 2개짜리 군복을 벗는 거지. 불명예 전역을 하란 말이야. 내 지시를 순순히 따르면 딸아이는 상처 없이 품으로 돌아갈 걸세. 윤지수는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다. 김준태의 일방적인 통보가 이어졌다. 딱 3시간 주지. 그 안에 긴급 브리핑룸을 잡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 그리고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접수시켜. 확인이 끝나면 춘천역 광장 한복판에 아이를 고이 내려놓겠네.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경찰이 개입한다면 김준태는 뒷말을 흐렸으나 그 끔찍한 협박의 뉘앙스는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통화 연결음이 끊어졌다. 윤지수 소장은 책상 위에 단말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핏발선 눈동자 위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작전 중 순직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홀로 애지중지 키워낸 핏줄이었다. 군복 입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컴컴한 지하실 같은 곳에서 얼마나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을까. 마침 급한 결제 서류를 들고 작전 참모가 집무실 문을 열었다. 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윤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떴다. 젖은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더 이상 애끓는 모성이 자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던 최정의 인간 병기의 서늘한 시선이었다. 참모장, 내 딸 하은이가 적에게 억류당했다. 배우는 김준태 예비역 대장이다. 참모장의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당장 군사경찰대와 특공연대에 비상출동 명령을 하달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 놈들이 제시한 타임 리밋은 단 3시간이야.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하은이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찌 타개하실 작정이십니까? 윤지수 소장은 단추를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적진으로 침투해 아이를 탈환한다. 여단장님,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김준태의 요새화된 사유지에는 살상 무기로 무장한 용병급 사설 경호원들이 득실거립니다. 윤지수는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응시했다. 먹구름이 낀 하늘 아래로 북한강에 굽이치는 물줄기가 보였다. 아이를 앗아간 그 악마의 소굴이 바로 저 강줄기 끝 가평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참모장, 지금 즉시 강동은 상사를 이 방으로 은밀히 불러들여라. 강동은 상사는 윤지수가 특전사 소위로 임관하던 시절부터 무려 22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그녀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 부사관 중에서도 전설적인 타격 능력을 인정받는 최고의 베테랑이었다. 약 40분이 지나
강동훈 상사가 지휘관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5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바위 같은 근육질 체형을 과시하는 사내였다. 윤지수는 지체 없이 본론을 꺼냈다. 강 상사, 하은이가 납치당했다. 주동자는 김준태다. 강동훈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부대 체육대회나 가족 초청 행사 때마다 제 조카처럼 목마를 태우고 놀아주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다. 억류된 좌표는 파악하셨습니까? 가평군 일대 북한 강변에 위치한 요새형 별장이다. 불법 무기를 소지한 전문 경호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 순찰을 돌고 있다. 강동훈은 묵직한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장비 챙기겠습니다. 윤지수와 강동훈은 비밀리에 지하 무기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당직을 서던 무기고 관리관이 경례를 붙였다. 윤지수는 아이디 카드를 단말기에 긁으며 지시했다. 비공식 특수 임무다. 사 폭약은 제외하고 최고 등급의 야간 전술 장비 2인분을 즉시 세팅해. 관리관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직속 상관의 서슬퍼런 위압감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장비를 내어주었다. 윤지수와 강동훈은 흑색 섀도우 전술복으로 한복했다. 케블라 방탄복, 전술조끼, 사한식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CQC용 단검을 챙겼으나 탄창만큼은 고무탄으로 교체했다. 이건 사륙전이 아니었기에 최소한의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상사, 오늘 작전은 비살상 제압이 원칙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단장님. 철저한 위장을 위해 일반 SUV 차량을 렌트한 두 사람은 엑셀을 밟아 가평으로 내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윤지수는 정보참모부가 몰래 빼돌려준 김준태 사유지의 최신 열화상 위성 지도를 분석했다. 저택은 험준한 산세를 등지고 요새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포장된 진입로는 오직 정문뿐이었으며 담장 곳곳에는 적외선 동작 감지 센서가 빼곡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암벽을 타서 후방 절벽 루트로 우회 침투하겠습니다. 강동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외곽 방어선에 배치된 용병들은 어찌 처리할까요? 발각되지 않도록 기습적으로 기절만 시킨다. 1순위는 타격이 아니라 하은이의 무사 생환이다. 이윽고 산속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타깃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으슥한 공터에 차를 유기한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숲길로 스며들었다. 극한의 산악 극복 훈련의 도 같은 인간 병기들에게 이 정도 산세는 평지나 다름없었다. 윤지수와 강동훈은 마른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고 짐승처럼 산을 탔다. 약 50여 분의 산악 기동 끝에 철조망이 처진 후면 담장에 다다랐다. 나이트 비전을 내리고 시야를 확보하자 건물 외곽의 패턴이 읽혔다. 정문 초소에 2인 1조가 대기 중이었고 독불장군처럼 일명이 건물 뒷마당을 순찰 중이었다. 강동훈이 수신호를 보내며 속삭였다. 후방 순찰조부터 사각지대로 끌어내겠습니다. 윤지수가 짧게 눈짓했다. 강동훈은 철망을 소리 없이 뛰어넘어 맹금류처럼 목표물의 등 뒤로 쇄도했다. 사설 경호원이 쎄한 기운을 느끼고 무전기에 손을 뻗은 찰나. 강동훈의 두꺼운 팔뚝이 그의 경동맥을 완벽하게 졸라맸다. 단 10초 만에 덩치 큰 사내가 기절하며 바닥에 눕혀졌다. 곧바로 윤지수도 내부로 진입했다. 저택 후면의 발코니 유리창은 방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으나 특수 유리 절단기와 다목적 해킹 툴을 사용해 흔적 없이 문을 열어 젖혔다. 윤지수는 몸을 낮춘 채 내부로 스며들었다. 저택 내부는 외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호화롭고 복잡한 구조였다. 1층 거실과 대리석 주방, 그리고 비밀 회동에 쓰였을 접견실을 지나치자 웅장한 나선형 계단이 나타났다. 위로 향하는 길과 지하 와인셀러로 통하는 길. 우리 하은이는 대체 어디 갇혀 있는 걸까? 초조함이 엄습할 무렵 2층 천장 쪽에서 가늘게 떨리는 앳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엄마. 엄마 무서워. 틀림없는 하은이의 목소리였다. 윤지수의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따르는 강동훈에게 수신호를 보내 1층 로비의 퇴로를 확보하고 외부 지원을 차단하게 한 뒤 권총을 빼들고 2층 계단을 소리 없이 올랐다. 긴 복도의 가장 안쪽 서재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지수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다. 조심스레 틈새를 벌리자 육중한 오크나무 의자에 밧줄로 결박된 하은이의 가녀린 실루엣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벽난로 앞에 김준태가 서 있었다. 올해로 75살, 한때 대한민국 육군을 쥐락펴락했던 최고 권력자. 하지만 지금 그의 마른 손에는 차가운 실탄이 장전된 리볼버가 들려 있었다. 기대 이상으로 빠르군. 기다리고 있었어, 윤 소장. 김준태의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윤지수의 시선이 묶여있는 하은이에게 꽂혔다. 전술복을 입은 엄마를 발견한 아이는 그제야 참았던 두려움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엄마. 윤지수의 시선이 천천히 하은이에게서 떨어져 김준태의 눈동자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상대의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살벌하게 번뜩였다.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약속한 조건부터 이행하면 그리하지. 대국민 사과 방송은 세팅했나? 그딴 건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김준태의 주름진 얼굴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내 경고를 무시하고 쳐들어오다니 핏줄이 잘못되어도 상관없다는 오기인가. 내 놈이 그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거다. 여긴 완벽하게 포위됐다. 김준태는 발악하듯 리볼버의 총구를 하은이의 정수리 쪽으로 바짝 들이밀었다. 윤지수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바닥에 내던지고 한 걸음 다가섰다. 복수하고 싶다면 날 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다니 군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건방진 소리 마라. 내가 널 여기서 죽인다고 특검이 중단되겠나? 언론놈들은 이미 내 이름을 물어뜯고 있고 수사관들은 내 비자금 장부를 파헤치고 있다. 내 목숨 따위를 거둬봐야 이제 판을 뒤집을 순 없단 말이다. 윤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추악한 짓을 벌이는 거지? 아이 하나를 인질로 삼는다고 당신의 죄악이 지워질 줄 아나? 김준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을 닫았다. 권총을 쥔 노인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75년 세월 동안 오로지 권력의 정점만을 맛보며 살아온 오만한 노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간에 든 쥐처럼 처절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난 내 청춘 42년을 오롯이 군문에 바쳤어. 무궁화 4개를 넘어 별을 4개나 달았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참모 총장실까지 차지했던 몸이다. 이제 와서 내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방에 가라고? 이 모든 건 선배님이 자초한 일입니다. 김준태의 눈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저 내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국가가 벌인 전우들을 돌보려면 돈이 필요했다고. 윤지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비열한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권력과 돈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궁지에 몰린 김준태는 숨겨둔 권총을 꺼내 윤지수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지수는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김준태의 손목을 강하게 걷어찼다. 총이 산산조각 난 유리창 너머로 튕겨나갔다. 김준태가 발악하며 주먹을 휘둘렀으나 22년 실전으로 다져진 윤지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윤지수는 단숨에 그의 관절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하은이에게 달려가 쇠사슬을 다급히 풀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오열했다. 다 끝났어,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젠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동훈 상사가 2층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보안사령부에 직통으로 연락을 취했다. 30분 뒤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가 들이닥쳤다. 김준태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고
별장 벽난로 뒤 비밀 금고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외화 다발과 마약 거래 장부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윤지수는 하은이를 등에 업고 엉망이 된 별장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었고 찢겨진 그녀의 전투복 위로 별 2개가 서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준태가 체포된 후 보름 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군납 비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그의 별장 비밀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비자금과 가상화폐 지갑은 한화로 8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장부 속에는 단순 방산 비리를 넘어 해외 무기 밀매와 연루된 충격적인 지난 20년간의 카르텔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현역 최고위급 장성 7명, 국방부 고위 관료 12명, 다국적 무기상 15명의 실명이 폭로되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즉각 메머드급 특별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사면 초가에 몰린 김준태는 결국 백기를 들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창군 이래 가장 끔찍한 국방농단 사태에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24시간 속보를 쏟아냈다. 그러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윤지수 소장 앞에는 혹독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국방부 특별감찰위원회가 그녀를 군기 문란 혐의로 정식 소환한 것이다. 혐의는 치명적이었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민간 구역을 무단 타격했고 첨단 전술 장비를 불법으로 빼돌렸으며 전시 상태가 아님에도 지휘 계통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장 작전을 결행했다는 점이었다. 용산의 차가운 감찰실 안, 윤지수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신문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까칠한 인상의 법무대령이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신문했다. 윤 소장님, 김준태의 사유지에 들이닥쳤을 때 정식 압수수색 영장이나 작전 인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여단 통제 구역을 뚫고 폭약을 반출했는데 합참이나 수뇌부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대령은 매섭게 눈을 번뜩였다. 소장님은 군법상 반역에 준하는 심각한 항명을 저지른 겁니다. 구한 것이 딸이든 국가의 영웅이든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윤지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보다 군법에 엄격했던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군사재판에 회부될 중죄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뿐인 혈육을 살리겠다는 처절한 본능이었다 하더라도 장군으로서 사병을 사지에 몰아넣고 총구를 겨눈 것은 합리화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감찰 대령의 차가웠던 눈빛에 잠시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스쳤다. 수뇌부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윤 소장님이 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낸 영웅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강경파는 소장님을 본보기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지수는 묵묵히 창 너머 연병장을 응시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 아침, 흙먼지를 마시며 연병장을 달리는 앳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직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청춘을 바치는 이들이었다. 법무관님, 수뇌부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군복을 벗고 명예 전역을 포기하겠습니다. 감찰 대령은 당황하여 펜을 떨어뜨렸다. 소장님, 징계위원회에서도 파면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여론이 소장님 편입니다. 하지만 윤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대의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눈감아준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무너집니다. 별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밑에서 피땀 흘리는 장교들에게 무슨 낯으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윤지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각 잡힌 자세로 섰다. 22년 전 임관할 때 저는 목숨보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원칙의 대가는 제가 온전히 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나흘 뒤 윤지수 소장은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실의 무거운 문을 열었다. 사성 장군이자 군의 최고 권력자인 참모총장은 이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겼다. 윤 소장, 자네가 진정한 애국자야.
그 썩어빠진 적폐들을 도려내다니. 영광입니다, 총장님. 청와대에서도 자네의 결단을 주목하고 있네. 내년 봄 인사에서 자네를 첫 여성 중장 겸 특수전 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논의가 한창이야. 그러나 윤지수는 품에서 빳빳한 흰색 봉투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았다. 자진 전역 심사 요구서였다. 총장님, 저는 오늘부로 군을 떠나겠습니다. 참모 총장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차갑게 굳었다. 전역이라니? 다 잡은 사령관 자리를 걷어차겠다는 건가? 저는 전시작전 통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사조직을 움직이듯 특전사를 사적으로 동원해 무력 작전을 펼쳤습니다. 장성으로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심각한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네 혈육이 잔혹한 놈들에게 인질로 잡혀 죽을 위기였어. 온 국민이 자네의 부성애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상황 아닌가. 윤지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참모 총장을 마주 보았다. 인간적인 연민으로 위법을 덮는 순간 군의 기강은 붕괴됩니다.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점은 뼛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나 제 개인적 감정이 국가의 법률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군법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참모 총장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물려다 이내 부러뜨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자네같이 지독할 정도로 고든 군인을 내 손으로 내쳐야 하다니. 22년의 눈부신 무공이 너무나도 원통하군. 하지만 자네의 그 고결한 신념을 꺾지는 않겠네. 참모 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역서에 서명했다. 윤지수는 절도 있게 단결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내 조국과 군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보름 후 제3특수작전여단의 광활한 연병장에서 윤지수 소장의 예편식이 엄숙하게 열렸다. 비가 내리는 대분 날씨에도 0명에 달하는 여단 전 병력이 도열했고 각 군의 장성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자리했다. 강동훈 상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맨 앞줄에서 입술을 꽉 깨문 채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장내 아나운서의 스피커 소리가 연병장의 침묵을 깼다. 지금부터 제3특수작전 여단장 윤지수 소장님의 명예 전역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윤지수는 담담한 걸음으로 사열대 위에 섰다. 빗물에 젖은 전투복 위로 투스타 계급장이 유난히 처연하게 반짝였다. 핏줄보다 진한 나의 전우, 특전 용사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22년 동안 입었던 이 자랑스러운 군복을 벗습니다. 윤지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다. 육군사관학교의 험난한 문턱을 넘던 22년 전, 저는 조국의 방패가 되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피로 맹세했습니다. 언제나 최선봉에서 피를 흘렸고 쓰러질 때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제 어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거친 빗소리 외에는 수천 명의 대원들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만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작전에서 지휘관으로서 절대로 넘어선 안 될 군법의 선을 넘었습니다. 혈육을 살리겠다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의 위계와 절차를 유린했습니다. 그 오점은 어떤 영웅적인 묘사로도 덮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죗값을 치르려 합니다. 윤지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며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반면교사 삼아 군복의 숭고함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어깨에 얹힌 계급의 무게는 칼자루가 아니라 오직 백성을 향한 무한한 짐일 뿐입니다. 우리가 총을 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땀방울과 굳건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부디 그 진실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윤지수가 마지막으로 눈부신 거수경례를 올리자 4,000명의 독수리들이 땅이 울리도록 우렁찬 경례로 화답했다. 무겁고도 숙연한 공기 속에서 참모 총장이 직접 다가와 그녀의 양어깨에서 투스타 계급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화려했던 22년 야전 사령관의 시대가 저무는 순간이었다. 모든 식순이 끝나고 강동훈 상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윤지수를 막아섰다. 사령관님, 정말 이대로 저희를 두고 떠나십니까? 네, 강 상사님. 이젠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예비역 윤지수입니다. 강동우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제 영원한 지휘관이십니다. 윤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다. 고맙습니다. 강동훈 상사님. 생사를 넘나들던 지난 세월 당신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바깥 사회로 나가시면 무엇을 하실 참이십니까? 윤지수는 개어가는 푸른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았다. 그동안 방치했던 하은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틔워주는 작은 학당의 교사가 되고 싶군요. 총을 든 군인이 해내지 못한 평화를 분필을 든 교사로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작은 중학교에 새로운 학기가 열렸다. 단정한 리넨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칠판 앞에 선 새로운 윤리교사는 바로 윤지수였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도덕과 윤리를 탐구할 윤지수라고 합니다. 왁자지껄하던 10대 소년 소녀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 남학생이 자리에서 펄쩍 뛰며 손을 번쩍 들었다. 헐, 쌤 특전사 장군 출신 맞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완전 난리 났던데. 윤지수는 칠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네, 22년 동안 총을 잡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길잡이 쌤입니다. 근데 왜 그저는 투스타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어요? 권력도 엄청났을 텐데. 윤지수는 교탁에 기대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급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생명력 넘치는 일을 찾았거든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씨앗을 가꾸는 일 말이다. 에이, 그래도 나라 지키는 장군이 시골 학교 윤리쌤보다 100배는 더 멋있잖아요. 윤지수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반짝이는 스무쌍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총칼로 영토의 선을 지키는 건 훌륭한 일이지. 하지만 교사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란다. 너희가 곧 이 나라의 내일이 될 테니까. 나는 교과서에 갇힌 도덕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야. 불의에 저항하는 법, 약자를 감싸 안는 책임감,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짜 용기를 너희 심장에 새겨주고 싶어. 장난기 가득했던 교실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아이들은 압도적이면서도 따스한 새 선생님의 눈빛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얘들아, 세상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결코 공평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아. 때로는 거대한 거짓과 폭력이 진실을 덮어버리지. 하지만 그 균열을 메우고 세상을 뒤집는 힘은 바로 너희들의 올바른 선택에 있단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단단해질 때 세상은 조금씩 정화되는 거야. 경쾌한 종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소로 뛰어나가는 사이 죽은 깨가 돋보이는 여학생 하나가 쭈뼛거리며 윤지수에게 다가왔다. 쌤, 사실 저 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쌤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윤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정말 멋진 꿈이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명심해. 판사가 되든 환경미화원이 되든 군인이 되든 타이틀은 거들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매 순간 부끄러움 없이 남을 위하는 심장을 갖는 거란다. 그날 밤 윤지수는 하은이와 식탁에 마주 앉아 갓 구운 생선구이를 나누어 먹었다. 하은이는 전학 온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하느라 젓가락질조차 잊고 떠들었다. 딸의 밝은 웃음을 바라보며 윤지수는 가슴 벅찬 평온을 느꼈다. 비상대기 콜이나 피비린내 나는 임무 때문에 캄캄한 집에 딸을 홀로 방치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일상이 찾아온 것이다. 엄마, 내 눈에 엄마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장군님이야. 윤지수는 하은이의 코끝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다. 이젠 아니야. 엄마는 그냥 평범한 동네쌤일 뿐인걸. 그럼 훈장이랑 어깨에 있던 반짝이 별들은 다 어딨어? 국가에 다시 반납했지. 엄마 어깨는 이제 텅 비었어. 하은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에이, 그래도 상관없어. 엄마는 내 우주에서 영원히 빛나는 제일 큰 별이니까. 윤지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려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건 회한의 눈물이 아닌
온전한 안도와 축복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차가운 산바람이 부는 강원도 최전방 제3특수작전여단 연병장. 전술 야간 행군을 앞둔 시커먼 위장 크림을 바른 대원들이 집합해 있었다. 선두에 선 강동훈 상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옥골을 열기 전에 전설적인 선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우리 부대의 뼈대이자 심장이었던 윤지수 소장님의 이야기다. 훈련병들은 숨죽인 채 그의 입술을 주목했다. 윤지수 소장님은 22년 짬을 특전사에서 구르셨다. 여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온갖 모욕과 견제를 버텨야 했지만 적 앞에서는 야차 같았고 아군 앞에서는 성모 마리아 같았던 분이셨다. 그분은 행동으로 증명하셨다. 어깨의 별은 남을 짓밟는 무기가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의 증표라는 것을. 강동훈은 먹구름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붉은 별을 올려다보았다. 비록 사령관님은 야전 상의를 벗고 떠나셨지만 우리 특전인들의 가슴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투스타로 아로 새겨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 산을 오르는 이유다. 알겠나, 단결. 악에 바친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칠흑 같은 산맥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간 그 울림은 아득히 먼 제주도의 한 작은 방파제 집에서 곤히 잠든 윤지수의 꿈자리를 다독이고 있었다. 더 이상 야간 투시경을 낀 특수요원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온기를 지키는 굳건한 등대로서 그녀의 새로운 전투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윤지수 소장의 결단은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도 절대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이 무엇인지 똑똑히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권위는 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쥐고 있던 것을 대의를 위해 과감히 던질 줄 아는 희생에서 피어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작은 영웅담이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따뜻한 좋아요, 정성스러운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떳떳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